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일본 정부가 나를 속였을 리 없다. 2. 뉴질랜드도 국호를 바꾸겠다고 나서는 가운데 3. 전 세계 고고학계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얼마 전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한 영국 교수의 발언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웨이드 앨리스는 옥스퍼드대의 명예교수로서 희석되지 않은 후쿠시마 물 1리터를 마실 수 있다라는 발언으로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앨리슨 교수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의 기자 간담회에서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가 알프스를 거쳐 저장조에 저장되어 있다면 그 오염수가 희석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1리터 정도를 바로 마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오염수 1리터를 마시면 우리 몸의 방사능 수치가 12일 동안 약 2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의학적인 검사에서 사용되는 CT나 엑스레이 등의 방사선량보다는 적다. 따라서 10리터까지도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앨리슨 교수는 또한 아직 오염수를 마시지 않은 것은 그럴 기회가 없었을 뿐이며 그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 마실 수 있다. 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많은 논란을 초래했으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논의를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이번 사건은 후쿠시마 원전 문제와 방사능 오염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능하다면 TV에 나가서도 마실 의향이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앨리슨 교수는 국내 과학자 중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분이 있다는 질문에는 그것은 과학적인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실제 그런 말을 하신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오염수로 인해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우리가 CT를 받을 때도 방사선량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신체 영향이 있지도 않고 문제를 삼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앨리슨 교수가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고 말한 근거가 황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염수 시료 채취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일본 정부의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 믿을 수 없다고 하자 앨리슨 교수는 여러 차례 일본 정부에 대한 믿음을 강조한 겁니다. 오염수가 알프스 처리가 됐다면 세슘, 스트론튬 등이 제거됐을 것이다. IAEA와 다른 시찰단이 계속해서 더블 체크를 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그러한 기관들을 속일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겁니다. 알프스로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의 위험성에 대해 질문하자 삼중수소는 어떻게 보면 가장 무해한 방사성 핵종이라 생각하고 물고기가 물을 마셔도 마찬가지이며 그런 물고기를 먹는 사람도 무해할 것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덧붙였습니다. 일본이 속일 리 없기 때문에 마실 수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황당합니다. 일본이 과연 후쿠시마 관련 조작이나 은폐를 한 적이 없을까요? 일본과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된 은폐와 조작을 일삼다가 적발되어 사과한 것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초기에는 노심룡룡 자체를 은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염수 유출도 은폐했다가 들통이나 망신을 당했습니다. 일본 전력회사 도쿄전력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가 났을 때 노심룡룡, 즉 멜트다운이 일어났음에도 이 사실을 은폐했다는 것을 사건 발생 5년여 만에 인정하고 사죄했습니다. 노심룡룡은 원자로 안에서 해결료 노심이 과열돼 녹아내리는 현상으로 외부의 방사성 물질을 방출할 수 있어 중대 사고에 해당하지만 도쿄전력은 사고 후 약 2개월간 노심룡룡을 부인하고 노심 손상이라고 주장하다 결국 5년 만에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도쿄전력 제3자 검증위원회가 공개한 노심룡룡 은폐 의혹 조사 보고서를 보면 동일본 대지진 사흘 후인 2011년 3월 14일 시미즈 마사타카 당시 도쿄전력 사장이 홍보 담당자를 통해 기자회견 중이던 부사장에게 총리 관저에 지시라며 노심룡룡이란 단어는 절대 쓰지 말라 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 원자로 옥상에 높은 농도의 방사성 오염수가 고여 있어 비가 올 때마다 배수로를 타고 바다로 흘러나갈 우려를 확인하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2호 기배수로는 후쿠시마 제1원전 전용 항만과 연결되어 있으나 도쿄전력은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유출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10개월가량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표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2호 기배수로의 오염수를 측정한 결과 방사성 물질 세슘 137 2리터당 23,100베크렐, 세슘 134가 6,400베크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오염 농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여러 차례 은폐했는데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일본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염수는 안전하다는 앨리슨 교수의 논리라면 오염수는 절대로 마시면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석윤열 교수는 앨리슨 교수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염이 됐다 안 됐다, 정화됐다 안 됐다, 삼중수소가 있다 없다, 이런 말 할 것도 없다. 앨리슨 교수의 말이 맞다면 도쿄전력이 방류하겠다는 물은 공업용수, 농업용수로 쓰기에도 너무 아깝다. 식수니까 버리지 말고 직접 도쿄 수도관에 연결하자. 아예 후쿠시마 생수를 만들어서 영국에 수출하자. 마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 도쿄 수도권에 연결해서 일본 도고 시민들이 직접 처리하고 아예 후쿠시마 생수로 출시해서 영국에 수출하면 어떻겠나? 라고 일갈해버린 겁니다. 또한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과학에 근거하여 후쿠시마에서 배출된 오염수는 마시면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웨이든 앨리슨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의 발언은 개인적인 들출 발언이었고 원자력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분명히 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평균 62만 베크렐 BQ인데 음용수 기준은 1만 BQ이라며 상시 음용을 하면 안 된다는 보도자료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실제로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마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2011년 11월 영국 BBC와 가디언지는 일본 내각부 정무관 소노다 야스히로 의원이 후쿠시마 원자로의 방사성 물질을 정화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직접 원자로 내부에서 떠온 물을 마셨다고 보도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소노다 야스히로 의원은 직접 TV에 출연해 후쿠시마 원자로의 방사성 물질이 정화를 통해 깨끗해졌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물을 마셨고 방송 이후 매체들은 쇼 다 아니다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그런데 이날 TV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소노다 야스히로 의원이 물을 마실 때 두 손이 떨리는 장면을 보았고 망설이는 듯한 불안한 눈빛과 손짓으로 물을 마신 후 긴장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이 장면은 외신들을 통해 세계에 알려져 화제가 됐는데요. 영국의 한 핵 전문가는 소노다 차관의 행동을 두고 완전히 멍청한 짓이라고 놀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그의 충격적인 근황이 공개되었습니다. 2021년 온라인 미디어 익시구아은 소노다 야스히로의 건강 상태를 우려하며 실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최근까지 그의 근황을 아는 사람이 전혀 없고 SNS도 모두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소노다 전 차관이 병에 걸린 것 같다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소노다 차관이 지금 건강하다면 오염수 방류를 앞둔 일본 정부는 어떻게든 소노다를 전면에 내세워 대스타를 만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실종에 가까운 행적을 봤을 때 만용을 부리다 비극을 맞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이미 여럿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의 한 TV 프로그램에서 원전 피해 풍문을 불식하기 위해 후쿠시마산 야채를 시식하면 캐스터가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전 폭발 사고 이후 일본의 각 방송사들은 후쿠시마 농산물이 안전하다는 홍보를 하기 위해 시식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던 캐스터 오츠카 노리카즈가 백혈병 진단을 받고 치료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울러 원전 사고 수습 현장에서 작업했던 40대 남성이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하는 일까지 일어나자 일본 내에서조차 많은 이들이 불안에 떨었는데요. 그럼에도 일본은 오염수 방류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대한민국 해군 장병들입니다. 합정에서는 바닷물을 담수화한 물을 마시기 때문입니다. 해군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 기계실에서 장병들이 조수기라는 장비를 손보고 있습니다. 조수기는 400톤급 이상 함정 필수 장비로 염화나트륨, 불순물 등을 걸러내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담수로 만듭니다. 내부 공간이 워낙 좁고 식수 탱크도 작아 물이 귀한 잠수함에서도 조수기로 걸은 담수가 기묘한 식수입니다. 손 씻고 밥 지을 때 사용하고 생수처럼 마십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우리 해군 작전 수역으로 흘러오면 조수기 담수를 마셔도 되는 것일까요? 해군은 지난해 5월 방사능 오염수가 임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의 연구를 한 민간 연구소에 맡겼습니다. 최근 보고서가 나왔는데 조수기는 삼중수소, 세슘, 스트론튬 등 방사능 물질을 걸러낼 수 없다. 임무 수행을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군이 보유한 함정은 150척, 조수기가 필요한 장병은 1만 6천 명에 달합니다.
이대로라면 방사능 물질에 노출되거나 조수기 사용을 멈춰야 해 전력 약화가 불가피합니다. 이 연구 결과를 받아든 해군은 일단 삼중수소 분석기를 배치하는 등 오염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기지에서 일정 거리 떨어진 바다에 설치된 측정 장비가 오염수를 감지하면 보급 함정을 통한 식수 추가 공급, 함정의 기지 복귀, 운항 중단 등 단계별 조치가 취해집니다. 해군은 연내 해양 방사능 측정 장비의 개발과 배치를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대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오염수 방류를 막고 지금처럼 일본의 땅에 묻는 것입니다. 정말 안전하다면 앞서 언급된 것처럼 도쿄 수도관에 연결하는 것이 국제사회에 민폐를 끼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최근 국호 변경에 성공한 사례가 등장하면서 국호 변경을 고려하는 국가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뉴질랜드도 국호를 바꾸겠다고 나서는 가운데 뜻밖의 태평양의 한 섬나라가 신한국으로 이름을 바꾸겠다고 나섰습니다. 한국과도 밀접한 인연이 있는 팔라우가 어째서 이름을 신한국으로 바꾸겠다고 나선 것일까요? 이와 관련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나라의 명칭은 보통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관습적으로 많이 사용한 나라의 명칭을 바꾸는 것은 그 나라에게 있어도 외국에게도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칭을 바꾸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보통 자국의 의지를 반영하지 않은 말이거나 자국의 역사 및 이해관계를 전혀 반영하지 않기에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그 외에도 여러 이유를 들어 바꾼 국가들이 있죠. 가장 최근에 성공적으로 나라 이름을 바꾼 국가는 바로 튀르키예일 것입니다. 터키라는 이름으로 오랜 기간 머릿속에 박혀있던 튀르키예는 올해 6월부터 명칭을 튀르키예로 변경했습니다. UN 역시 튀르키예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외교적으로 모든 공식 문서에 튀르키예가 정식 명칭으로 바뀌었죠. 오래전부터 튀르키예인들은 자신을 튀르키예라고 불렀습니다. 오히려 터키라 부르는 일 현지에서는 드물 정도죠. 그러나 공식 명칭이 터키이기에 외국에서도 튀르키예인들은 이를 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영어식 표현인 터키는 칠면조라는 뜻을 가리키는 데다가 겁쟁이, 패배자를 의미하는 속어로도 사용하기에 국격을 떨어뜨린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국호 변경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튀르키예 대통령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바꾸고자 유엔에 요청, 이를 유엔에서 받아들이면서 나라 명칭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를 본 다른 국가들도 국가 명칭 변경에 대해 고려하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뉴질랜드 일각에서는 국가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튀르키예도 바꾼 만큼 뉴질랜드도 바꾸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며 마오리 원주민들을 비롯한 뉴질랜드 시민들 사이에서 변경 논의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뉴질랜드 의회가 새 국가 이름으로 아오테아로아로 바꿀 것을 고민 중이라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현재 국호는 1642년 뉴질랜드 섬을 발견한 네덜란드인이 붙인 이름으로 식민지 역사를 상기시키는 이름입니다. 원래 이곳을 지켜왔던 마오리족의 언어를 이용해 아오테아로아가 더 의미 있고 뜻 있는 국명이라는 주장이 나온 것이죠. 아오테아로아는 마오리어로 구름을 뜻하는 단어로 폴리네시아 항해자들이 뉴질랜드로 오는 길을 찾을 때 도움을 줬다는 전설의 주인공입니다. 이 논의를 주도한 원주민 출신 라위리 와이티티 대표는 우리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며 원래 이 땅의 이름을 복원하고 세계 무대에서 이곳에 살고 있는 이들의 역사를 드러낼 필요가 있다. 고 강력하게 주장했죠. 현 뉴질랜드 총리인 저신다 아더는 이 논의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국호 변경을 공식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국호 유지에 대해서 치열한 찬반이 있는 만큼 현 국호를 변경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은 상황. 튀르키예가 촉발한 국호 변경이 세계 곳곳에 번지면서 뉴질랜드가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고 다른 곳도 국호 변경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태평양 섬나라 가운데 한 곳이 국호를 신한국으로 바꾸겠다며 놀라운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현재 팔라우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섬나라. 팔라우가 그 주인공이죠. 이미 한 차례 대한민국에 편입하고 싶다며 이야기가 나온 이 국가에서 이제는 국호명을 신한국으로 바꿀 것을 주장한 것인데요. 그런데 어째서 팔라우는 나라 이름을 신한국으로 바꾸려고 한 것일까요? 팔라우는 슬픈 역사를 지니고 있는 국가입니다. 나라의 시작부터 식민지 배경에서 시작된 국가죠. 스페인 선교단에 의해 발견된 팔라우는 이후 스페인 영토로 편입되어 세계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후 독일이 태평양 군도를 지배하면서 독일 손에 넘어갔다가 일본이 독일의 영향력이 약해진 틈을 타 이 지역을 지배했습니다. 남양군도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곳은 일본이 발 디딘 이후로 일본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소수의 일본인이 다수의 팔라우인들을 탄압하는 구조였죠. 팔라우의 코로의 남양청이라는 통치기관을 설립하며 서는 현지의 일본어 교육은 물론이고 일본 문화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이 시기 한국과 팔라우는 비극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었죠. 바로 조선인 노동자들이 남양군도로 끌려와 부역에 종사하게 되면서 비로소 한국과 팔라우는 접점을 가지게 됩니다. 강제 동원된 한인 노무자는 정확한 숫자가 파악되지 않았지만 일제가 패망하기 전까지 많은 한국인들이 엄청난 노동을 통해 팔라우에 일본 시설을 지어야 했습니다. 이후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물러가고 미국이 팔라우를 차지하게 됩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1994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독립국의 지위를 차지, 독자적으로 국제 무대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영향력에 놓일 수밖에 없었죠. 바로 나카무라 쿠니오의 존재 때문입니다. 팔라우 전개에 입문하면서 순식간에 대통령으로 자리잡고 그가 재임하는 동안 팔라우에는 일본식 문화가 그대로 퍼지게 됩니다. 대통령이 일본 교육을 장려하면서 일본어도 공용어로 지정하는 등 대다수의 팔라우인들은 저항도 할 틈 없이 일본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야 했죠. 이후 팔라우계 대통령이 올라서면서 팔라우는 비로소 독립국으로서 자신만의 정책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팔라우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산업이 발전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자원 이점도 없었습니다. 수란겔 휩스 주니어 대통령은 거기에 더해 섬이 가라앉을 수도 있다는 전무후무한 위기에 놓인 국가를 구해야 하는 책임도 떠안아야 했습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점점 나라가 잠기는 것이 눈에 보였죠.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나선 그는 강력한 어투로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 주장. 그의 행동에 많은 이들이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그를 도와주는 국가는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도 군사적으로 그들을 도와주긴 했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진 못했죠. 그런 그에게 도움을 준 국가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정확히는 팔라우를 비롯해 남태평양에 널리 퍼져 있는 한국계 후손들이 팔라우를 도와준 것입니다. 팔라우 경제를 주무르는 10대 기업인 중 하나인 하순섭 회장은 어려움에 처한 그를 물심양면 도와주었죠. 건설업을 비롯해 부동산, 호텔, 슈퍼마켓 등 각종 사업에 영향력을 뻗은 그는 팔라우에서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지금은 팔라우의 유명인사이자 팔라우 사회의 신임을 받는 인물로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인의 근성을 보여준 그는 일본인들이 주류로 잡고 있는 팔라우 사회에서 한국인으로서 자기 증명을 거듭했고 한국의 영향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를 본 한국계 후손들 역시 사업에 뛰어들어 지금은 많은 한국인과 한국계 후손들이 팔라우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팔라우를 정치-경제적으로 착취했던 일본인들과는 달리 한국은 물심양면 팔라우인들에 대한 후원을 아끼지 않았고 남양군도에 끌려와 고초를 겪었을 때 팔라우인들이 보인 호의를 잊지 않고 그들에게 은혜를 갚는 행동을 했죠. 수란겔 휩스 주니어 대통령은 그런 한국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덕분에 팔라우는 조금씩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발전할 수 있었기에 그는 한국에게 보답하고자 했죠. 그 결과 대통령 덕분에 KAI는 누리호 발사 추적을 하기 위한 장소로 팔라우 부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팔라우가 한국이 원하는 조건에 토지를 선뜻 제공해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죠. 심지어 팔라우 대통령의 가장 큰 고민거리를 한국이 해결해 주었죠. 바로 물속으로 가라앉는 팔라우를 한국이 해상도시를 통해 구원해 줄 수 있다고 밝히면서 팔라우가 미래에도 나라를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팔라우 대통령은 감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현재 부산에는 세계 최초로 해상도시 프로젝트가 건설 중입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수상 생활이 보편적으로 바뀔 것을 생각한 한국과 세계기구가 힘을 모아 해상도시 프로젝트를 처음 한국에서 시도한 것이죠. 오션익스 프로젝트라 불리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이 된다면 설사 나라가 잠겨도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팔라우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만큼 기술이나 물자는 한국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한국이 선뜻 제공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팔라우는 말 그대로 한국 때문에 나라를 그대로 유지할 있게 된 셈이죠. 팔라우가 명칭을 바꾼 것은 생명의 은인인 한국을 잊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신한국 덕분에 자신들이 다른 곳을 갈 필요 없이 고향에서 지낼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이죠. 팔라우의 국호 변경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바라며 한국과 협력을 강화한 팔라우가 먼 미래에도 유지되길 기원하며 신한국으로 바뀔 팔라우의 모습을 볼 수 있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보통 평생을 학문에 정진해야 하는 학자 또는 교수라는 타이틀을 가진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이 그간 배워온 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일 겁니다.
보통 학자의 양심에 따라서 자신이 배운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배움을 추구하는 올바른 자세겠지만 보통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아마도 자신이 처음 배움을 접할 때 스승의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문화재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제보를 받아서 취재 중인 내용이기 때문에 조만간 공개할 예정인데 금속활자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보통 우리는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인쇄된 직지를 현존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기도 하죠. 그런데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 전문가는 최신 분석 기법을 이용해 직지보다 138년 앞선 금속활자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논문을 써 세계적인 학술지인 헤리티지에 게재했습니다. 세계적인 학술지인 만큼 문화재 분야의 저명한 해외 전문가들과 학술편집위원회 심사를 거쳐 외국에서는 이를 인정받았지만 국내 학술지 중 서재학계에서는 현재까지 13차례 게재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본인들이 판정한 결과와 다르다는 이유였는데 자세한 내용은 취재 영상에서 공개하겠지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의 분석대로 직지보다 138년 앞선 금속활자본이 존재한다면 이는 우리나라의 금속활자 인쇄의 역사를 138년 앞당기는 것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학자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관련해서는 차후 취재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북 청주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법시가 발견됐는데 이를 두고 국내 학계뿐 아니라 전 세계 고고학계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밀, 옥수수와 더불어 세계 3대 주식 중 하나로 꼽히는 쌀은 세계 경지 면적의 20%에 불과해 밀보다 약 12%가량 재배 면적이 적습니다. 다만 인구 부양력이 높은 덕분에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이를 주식으로 이용하고 있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하얀 쌀밥을 먹지 않으면 뭔가 허전하다고 느끼는 것이 한국인인데 한국인뿐 아니라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주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쌀인 것이죠. 그간 이 쌀의 기원서를 두고 기원전 7000년 전 인도와 동남아시아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쌀은 여타 작물과는 달리 재배부터 수확까지 항상 물에 잠겨 있어야 하므로 물이 풍부하고 온화한 기후에 동남아시아와 인도가 최적지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약 5000년 전 동남아시아에서 시작된 쌀 재배가 중국 양쯔강을 거쳐 황하로 들어온 후 중국에서 한국으로 벼농사를 전수했다는 설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학설은 중국에서 뒤집혔습니다. 1993년 마오쩌둥의 고향이기도 한 중국 후난성, 호남성의 한 동굴에서 만천년 전 법시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후난성 옥서가미적지에서는 검은색 법시가 대량으로 발견됐는데 이후로도 중국에서는 9000년 전 법시, 5700년 전 법시 등이 연속적으로 발견되면서 중국에서 기원해 한국으로 전수되었다는 설로 뒤바뀌었습니다. 이로써 벼 기원설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이 종지부를 찍는 듯 했죠. 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법시가 4년 뒤 한국에서 발견되면서 세계 고고학계 교과서가 실제로 변경됐습니다. 1994년 한국 정부는 중북 청주 소로리 일원에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개발 계획을 수립하자 충북대학교 박물관의 사전 지표 조사를 시작으로 1997터부터 1998년까지 중북대, 단국대, 서울시립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연합조사로 1차 발굴, 2001년 충북대학교 박물관에서 토탄증 추가 발굴을 통해 주먹대패, 홈날, 집게, 글게 등 구석기 유물과 함께 탄화된 법시 59톨이 발견됐는데요. 집게, 홈날 등의 유물은 분명 농사를 짓기 위해 사용되었을지도 모르는 확실한 유물이었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법시들은 재배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가설이 제기됩니다. 이에 연구팀은 이 법시를 서울대학교 방사선탄소연대 측정 연구실과 미국의 지오크론 연구실과 미국 애리조나 대학교로 보내 방사성탄소연대를 측정합니다. 그 결과 출토된 법시들이 중국 후난성보다 최소 2000년 최대 4000년 앞선 절대 연대 값을 얻어 소로리 법시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벽시임이 확인됐는데요. 물론 중국이 이러한 연구 결과를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중국은 벼는 따뜻한 기후에서 자라는데 어떻게 그 추운 한반도에서 자랄 수 있느냐는 비난과 그 법시들이 야생벼인지 재배벼인지 어떻게 아느냐는 의문을 제기했죠. 그런데 얼마 뒤 이 법시가 더 오래됐다는 증거가 제시됐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이 개발한 최신 탄소연대 측정 계산법을 적용한 결고 소로리 법시는 기원전 1518년 전, 그러니까 17,000년 전이 법시로 확인된 것이죠. 덕분에 그간 소로리 법시로만 불리던 것이 이제는 오리자 사티바 코레아카, 오리자 사티브 코레아카, 즉 한국의 고대별라는 학명까지 부여받았습니다. 만약 이 연대 측정 결과가 사실이라면 상당한 의미를 갖습니다. 즉, 무엇인가를 경작하거나 재배했다는 것은 인간이 도구를 사용해 경작을 시작했다는 의미이고, 증거만으로 보자면 한반도 조상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공동체 사회를 형성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에서 세계 최초의 쌀농사가 시작됐다는 것은 시족사회 발전과 연결되는데요. 2대 주식 중 하나인 밀과는 달리 벼농사는 많은 사람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논을 만들고 모내기를 하고 물을 끌어오고 이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아니라 마을 규모의 대규모 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특히 벼농사의 필수적인 모내기와 배수 작업, 벼 수확을 협력하는 과정에서 두레와 마을 공동체가 형성되기 마련인데, 고대 한반도에서는 이렇게 시족 공동체가 발달해 부족사회를 형성하고 대규모 치수 사업을 통해 국가의 등장도 여타 지역에 비해 빨랐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즉, 벼농사는 저수지의 건설을 계획하고 노동력을 관리하기 위한 정치 조직의 등장을 촉발했으므로 인류 역사에서 상당히 상징적인 농작물인 것이죠. 한국 땅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법시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 중국인 학자들을 위해 청주 MBC가 2차 발굴을 전폭 지원하면서 동시에 특집 다큐멘터리 1만 3천년 전이 비밀, 소로리 법시를 내보냈습니다. 2차 발굴에서는 1차 발굴에서 아주 소량에 불과했던 법시를 더 찾아내는 것에 방점을 두었기 때문에 대나무 칼로 토탄증을 쪼개고 다시 포개는 과정에서 고대벼 6톨과 유사벼 30로를 찾아내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한국의 일부 학계에서는 벼농사의 기원은 중국이라는 가설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15,000년 전이면 구석기 말 빙하기 끝 무렵인데 어떻게 한반도에서 아열대 식물인 벼가 자랄 수 있느냐며 의문을 제기한 것이죠. 이에 청주 MBC 취재팀은 국립작물시험장 춘천 출장소에서 직접 냉해 실험을 통해 벼가 자랄 수 있는 온도를 실험했는데, 그 결과 벼의 최저 발화 온도가 20도로 알려져 있지만 13도에서도 70% 이상이 발화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심지어 10도 이하에서도 발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작물시험장 농업연구관의 의견입니다. 또한 소로리에서 벼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증명해주는 곤충이 발견됐는데 바로 넓적부리 잎벌레입니다. 이 벌레는 벼과의 식물을 주로 가해하며 유준기에는 물속에서 뿌리 부분을 가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생태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볼 때 소로리는 분명 습지였고 벼가 자라기에 충분한 환경적인 요건을 갖췄다는 증거가 되죠. 여기에 국내 쌀 분야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서울대학교 허문의 명예교수 작고는 전자현미경을 이용해 소로리 출토 법시 127톨을 분석한 결과 기원벼 18를 와유사벼 109롤로 나누었고, 기원벼를 다시 자포니카형 17롤와 인디카형 1톨로 구분했습니다. 즉, 일부 법시에서 재배벼와 유사한 특징을 가진 것을 확인했죠. 뿐만 아니라 경북농작물시험장의 박태식 박사는 소로리 법시의 소지경이 야생벼의 그것과는 다르고 인위적인 외부 요인에 의하여 소지경이 모두 잘린 것으로 관찰되어 재배벼, 컬티베이티드 라이스 이전 단계인 순화벼, 돔스티케이티드 라이스라고 주장했습니다. 순화벼, 돔스티케이티드 라이스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도 소로리 법시가 최초로 야생벼에서 인간과의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 순화벼의 특징입니다. 법시의 일부에서 소지경이 연장으로 베어진 흔적이 있는데, 이는 누군가 도구를 이용해 이를 잘라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인간이 충분히 벼농사를 지었다고 추론할 수 있는 것이죠. 한반도에서 벼농사가 기원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에 불을 지핀 것은 영국 BBC인데요. 영국 BBC는 2003년 10월 21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벼 발견이라는 제하 기사를 통해 과학자들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순화벼, 돔스티케이티드 라이스를 발견했다. 15,000년 된 탄화 곡식 한 줌이 한국의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견되었다 라고 기사를 썼는데, 이를 전세계 언론이 받았으면서 세계적으로 엄청난 화제를 모았습니다. 덕분에 매 4년마다 개정판을 발간하는 세계적인 고고학 개론서
현대 고고학에 의해 아차엘러지는 한국이 쌀의 기원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004년 이전까지는 중국의 후난성을 쌀의 기원으로 기술했지만 최신 개정판에는 쌀의 기원지를 한국으로 연대는 기원전 13,000년 전으로 수정했습니다. 잠시 언급했지만 소로리 법시가 발견됐을 당시 국내 주류학계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여전히 벼농사의 기원은 중국이라는 학설을 지지했기 때문인데 자신들이 평생 믿어온 학설이 어느 순간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웠을 법도 합니다. 하지만 누가 그랬는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참 비열한 방해가 있었습니다. 소로리 법시가 출토된 층에서 비닐이 나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죠. 토양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층을 형성하게 되는데 오래된 층일수록 아래로 내려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기원전 15000년에 토탄층에서 현대 농업의 종화로 불리는 비닐이 발견됐다는 것은 그 층이 기원전의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층위가 뒤집어졌다는 의미가 되죠. 이러한 소문은 소로리 법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를 낳게 됩니다. 구석기 시대 유적에서 비닐이 섞여 있다는 말이 돈다면 누가 그런 유물에 신뢰를 보낼 수 있을까요?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문화재위원회가 법시가 출토된 토탄층을 보존할 필요 없다며 보존안을 거절해버렸고 누군가 악의적으로 퍼뜨린 소문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영영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너무 안타깝고 분노스러운 만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방해 속에서도 한반도가 공의 원산지라는 사실도 알려졌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법시도 발견됐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세계 지도에서 손톱 크기에 불과할 정도로 아주 작은 한반도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땅이었다고 주장한다면 과장이 될까요?